역사를 통해서 흥망성쇠에 개입되는 수많은 인간들의 작용이 삼국지에는 한 장면이 멀다 하고 나옵니다. 조선은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조차도 활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갈량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삼공의 원칙을 지켜라. 송건은 위나라의 조조하고 총나라의 유비 또는 제갈량과 달리 창업주가 아닙니다. 불과 60년, 100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유동한 것은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삼국지가 유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삼국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국지 너무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이자 영원한 고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삼국지에 얽힌 약간의 오해와 편견 문제, 그 다음에 삼국지의 가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삼국지를 통해서 난세 경영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난세 극복의 비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삼국지는 지금까지 소설 삼국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설 삼국지하고 정사 삼국지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과 삶의 지혜, 또 기업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삼국지의 가치 문제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국지 가치 하면은 일단은 삼국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즉 정사 삼국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술한 사람이 편찬한 정식 역사책인 정사 삼국지가 소설 삼국지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 삼국지에도 보면은 분명히 진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픽션이 가미됨으로써 삼국지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역사의 스토리가 가미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다양하고 정형화된 캐릭터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고 또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캐릭터들이 그 영웅담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삼국지가 장르화에 성공을 합니다. 문학도 장르가 있듯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 소설도 장르화에 성공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학 콘텐츠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영화에도 영감을 주고 연극에도 영감을 주고 음악, 미술, 심지어는 게임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삼국지의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 이게 문화 현상인데요. 중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로 또 삼국지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삼국지가 단순하게 한 시기에 창출된 그런 텍스트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염원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삼국지는 흔히들 나관중이라는 분이 쓴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나관중의 창작이 아닙니다. 삼국지는 삼국시대가 끝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설서인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관우의, 장비의 무용담들, 그 다음에 신비로운 제갈량의 이런 동풍을 빌리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각색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나관중이라는 분이 저작거리를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소설 삼국지,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책으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는 인간상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의리나 또 윤리 도덕적인 측면도 가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시대의 압축이고 또 역사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삼국지가 다른 책보다 큰 가치를 갖게 된다. 이
역사를 통해서 흥망성쇠에 개입되는 수많은 인간들의 작용이 삼국지에는 한 장면이 멀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조직의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는 길게는 90년 내지 100년이고요. 정확하게는 한 60년 정도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삼국시대는 인재 유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넘나들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하고 똑같이요. 삼국시대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인재들이 마음 놓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60년, 또 100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유동한 것은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삼국지가 유일합니다. 춘추전국시대는 55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입니다만은 삼국시대는 불과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춘추전국시대 다음으로 많은 인재들이 삼국지에 등장한다. 이것이 오늘날 조직을 이끌고 그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리더십 발휘에 또 리더십 발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경영의 문제에 큰 영감을 줄 수가 있다. 삼국지가 갖는 큰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돼 나가는 과정에서 삼국지에 나타나는 리더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자세,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 능력과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조직 운영과 기업 경영에도 큰 영감을 줄 수가 있다는 점, 이것이 또한 삼국지가 갖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이런 삼국지의 가치를 먼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읽으신다면 더 좋은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국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은 한 20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먼저 짚어본 다음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국지는 소설 삼국지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국지 통속연이라고 하는 소설책의 제목을 그냥 줄여서 삼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소설이 팩트를 한 70%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30%가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30%, 즉 픽션 30%가 팩트를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설 삼국지 가지고는 정확한 역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힘들다, 분석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삼국지 통속연이라는 소설이 변형되어 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나라 때 이후로 저작거리에서 떠돌던 삼국시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명청교체기에 나와간중이라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한 그런 책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국지 통속연이라는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설책이 아닌 정사 삼국지에 나오는 팩트를 가지고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삼국지가 또 다른 차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국 모두의 그 세 나라가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세 나라가 어떤 정책과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가 나올 겁니다. 세 나라가 처해 있는, 즉 세 나라의 역량을 구성하는 세 요소라면은 오늘날 기업이나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자 세 나라 모두 한정된 자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조직이 있었을 것이고 인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 자원, 조직, 인재, 이 세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서 유형의 힘과 무형의 힘으로
재창출해내는가. 이게 삼국시대를 통해서 난세의 경영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조조의 위나라부터 먼저 처해 있는 상황과 조조의 위나라가 가지고 있던 자원 문제, 그리고 조조가 위나라를 끌어나갈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하시면서 조조의 위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는 삼국 가운데에서도 땅이 제일 넓은 나라였습니다. 약 3분의 2 가까이가 위나라였습니다. 크기로 따지자면 위나라가 가장 강력했고 실제로 강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흔히들 얘기할 때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합니다만은 실제로 위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게 된다면은 그런 오해와 편견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나라는 강력은 컸습니다만은 기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후가 동아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추운 기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방 지역이. 거기에다가 여름에 홍수 피해까지 겹쳐서 수리시설이 여러 차례 파괴당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원이 항상 부족한 상태다. 이게 조조의 위나라가 처해 있는 유형의 자원의 문제고 자원의 한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땅은 넓습니다만은 이 넓은 땅에 퍼져 있는 세력들, 다양한 세력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방대한 인적 자원이지만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중앙정부에 보여주는 충성심이라는 것은 항상 옅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조조의 위나라는 이런 방만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중앙으로 결집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게 두 번째 조조의 위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북방민족입니다. 총나라나 오나라는 다른 이민족의 위협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이민족들이. 하지만 위나라는 북방으로 오한이라든지 우리나라 고구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 세력들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세 번째 또 하나의 한계와 그 다음에 상황이 위나라의 상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비의 총나라입니다. 총나라는 한중분지와 그 밑에 사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삼국으로 따지자면요. 하지만 이 사천성 지역은 천부지국이라고 해가지고 토지가 비옥하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다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생산량을 가지고 많은 인구가 나눠 먹어야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스럽게 토착 세력의 파워가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형상 지리적인 요건으로 봐가지고는 외부로 진출하기가 대단히 힘든 곳입니다. 북방으로는 건문관이라는 아주 천혜의 요새가 존재합니다. 당나라 때 이태백이라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 지역을 옛날에는 촉이라고 불렀는데요. 촉도로 가는 길은 하늘을 오르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촉도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기기도 할 만큼 이 지역이, 즉 북방으로의 진출이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 또 하나는 동남쪽으로는 잘 아시는 장강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장강을 따라서 수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수운이라든지 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촉 입장으로서는 수군을 크게 창설하거나 또는 군대를 기를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남쪽으로의 장관과 북방 쪽으로의 건문관이라고 하는 이 외부 진출이 곤란한 지형적 한계점을 갖고 있던 나라가 촉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송건의 오나라입니다. 오나라는 강남 지역은 어미지향이라고 해가지고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심지어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강남에 흉년이 들면은 중국 전체가 굶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강남의 식량 문제는, 식량적인 생산은 되게 절대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상당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최대의 농업지대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물산들이 다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나눈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예술적 기질이 강한 곳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고 또 부유한 동네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진취적인 성향은 부족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즉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생산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딸리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인재와 정신적 자원은 부족했던 땅이 원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촉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방 토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건에 원활하는 이런 지방 토 세력과의 잦은 마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내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활하는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또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밀하게 새 나라의 리더십 문제라든지 새 나라의 정책 문제를 분석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파악하셨던 삼국의 자원 문제나 상황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세 나라가 어떤 식으로 난세를 어떻게 경영해 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조입니다. 삼국지 기행의 첫 번째 주인공은 난세가 택한 영웅 위나라의 조조. 본래 하후시였지만 아버지가 환관 조등의 양아들로 들어가면서 조실성을 갖게 된 조조는 북중국을 통일하고 천하의 가슴에 품었던 위대한 군사가이자 개혁 정치가인데, 조조는 뭐니 해도 자원 활용에 관한하는 최고의 고수입니다.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게 조조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자원이라는 것은 주어진 물질적 자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자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만이 최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조조는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조차도 활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조는 황간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황간의 자식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컴플렉스를 자기 자신의 통제력, 셀프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아주 강인한 능력으로 극복하고 북중국 전체의 실세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조조입니다. 아무래도 컴플렉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직이나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컴플렉스 한두 개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컴플렉스가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은 진시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시황은 어머니, 아버지 이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실 나쁜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런 컴플렉스를 자기 자신의 일과 제국을 통치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발휘를 함으로써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만들게 되는, 통일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시황의 컴플렉스이듯이 조조도 이런 자기 자신의 출신 컴플렉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인재 등용의 정책에 있어서, 특히 국가 정책과 인재 등용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한 차원 더 승화시키고 또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조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추진력도 같이 겸비할 수밖에 없고 실용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출신 자체가 황간의 양자 출신이다 보니까 출신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은 발탁해서 기용하는, 과거에 약간의 잘못이나 사소한 흠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용력 있는 인재정책을 조조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조는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만 활용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했고 나아가서는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북방의 토착 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중앙에 충성하게 만들까를 고민한 끝에 조조가 취한 방식은 천자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명의를 빌려서 이들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용어로는 천자를 끼고 제호를 호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천자 호령제호라고 합니다. 황제까지도 적절하게 이용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조조가 다른 리더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큰 리더십 가운데 하나고 위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명분에서 앞서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조조의 큰 리더십 가운데 하나이자 특징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조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위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제시용, 유제시거라고 하는 실용적 인재주의 등용 정책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장수라는 인물은 조조의 맏아들 조양과 조카 조한민을 죽인 사람입니다. 원수죠. 이 장수를 장군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曹昂侄子曹安民和骁将典韦，但是当他这个款待张绣，还封他为将军，纳张绣的女儿为儿媳，结为了儿女亲家。 진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조를 치기 위한 경문을 만든 사람인데요. 경문을 쓴 사람인데 심지어 조조의 조상, 멧돼지 조상까지 욕하는 아주 그 비인간적인 사실은 그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어긋나는 그런 경문을 쓴 인물입니다. 조조가 이 진림도 흔쾌히 나중에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기용했던 그런 아주 그 가슴이 큰, 말하자면 포용력이 큰 인재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조의 인재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인재들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까칠한 존재들 아닙니까?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조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인재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문화적 수호자의 이미지까지 조조가 같이 갖춤으로써 더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조조는 시도 많이 남기고 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식인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조조의 리더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 오늘날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조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조조가 남겨놓은 시,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수호자로서의 이미지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현대 경영이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리더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총나라입니다. 유비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갈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한 유년 시절을 거쳐 이름 없는 시골 수호생으로 지냈던 10년의 세월. 27살에 유비를 만나 세상에 나오기까지 가슴속에 품은 뜻을 키웠던 곳인 만큼 제갈량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각별하다. 军事家、战略家、思想家、政治家都很赞扬他。会算嘛，会掐会算。老人对他很敢熟悉他。现在年轻人也从小说啊、电视啊，都也很崇拜他，也知道。 그래서일까 제갈량은 시대를 막론하고 삼국지 주인공 중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제갈량은 흔히들 유비가 삼고철의 끝에 맞아들인 최고의 책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소설 때문에 빚어진 오해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과 연구를 종합해보면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인재와 리더의 관계를 나무와 새에 비유합니다. 즉 리더를 나무에 비유하고요. 인재를 새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나무가 새를 택한다. 택조였습니다. 아무나 이 나무에 와가지고 둥지를 틀 수 없는 겁니다.
나무가 새를 지정해가지고 와라 해야지 와서 트는 게 택조였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인재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재는 독립된 존재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는 확고한 사고방식에 따라서 나무를 선택합니다. 이게 택목입니다. 중국의 인재사에 있어서 택조에서 택목으로 넘어가는, 물론 그전에도 비슷한 택목과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로 남은 것은 뭐니 해도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하는 택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요, 제갈량은 이 택목을 통해서 유비에게 충성을 하고 나아가서는 적백대전, 즉 오나라와의 동맹을 통한 적백대전을 통해서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형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얻고 나아가서는 서쪽에 있는 촉지역까지 들어가서 삼국을 정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갈량의 기본적인 이력서입니다. 최고의 파트너 유비와 제갈량이 함께 일궈낸 또 하나의 야심작이 바로 적벽대전이다. 위나라 조조대군의 남벌의 위기를 느낀 유비는 제갈량을 오나라로 보내 초고동맹을 맺고 주위의 화공과 제갈량의 지략으로 조조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데, 그 결과 유비는 총나라의 기반을 확립하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 후 북방으로 후퇴한 위나라는 다시는 남벌을 꿈꾸지 못했고, 총나라는 찡저우를 얻어 세력을 확장하고 오나라는 강남 지역을 확보하면서 삼국 정립이라는 천하 삼분지 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제갈량이 총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주목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역시 인재 문제였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가 다 인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각 지역마다 토착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풍토가 달랐기 때문에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조조의 위나라는 방만한 집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총나라, 즉 제갈량의 총나라는 망명지식인 집단과 그 다음에 촉이라고 하는 지방지식인 집단, 이런 두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제와 환경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여기서 택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방 인재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고민이 좀 앞으로 말씀드릴 삼공의 원칙,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삼공의 원칙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인재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제갈량 하면은 요 세 가지 삼공의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갈량은 총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정 철학과 인재들 간의 분열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삼공을 택했습니다. 삼공이란 첫 번째, 공정, 정책이나 모든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한다. 두 번째, 공평하게 한다. 세 번째,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삼공의 리더십을 지킴으로써 제한된 자원, 그 다음에 다양한 인재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리고 권리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주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제갈량을 원망하거나 제갈량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이끌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조직에 있어서 가장 안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공정, 공평, 공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공평하게 하지 않거나, 또 공평하게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정과 공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의미를 담보하지 못하고 사람들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삼공의 원칙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관철이 되어야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이다. 제갈량은 죽는 날까지 이 세 가지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총나라를 이끌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제갈량은 출사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중국 역사상 자기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한 1호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때 공개했던 재산하고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갈량의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단 한 치의 땅도,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칸의 방도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기 때문에 총나라가 삼국이라고 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국 정립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버텨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송건의 오나라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나라를 세운 아버지 손견과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형 손책. 하지만 어릴 때부터 손권의 재능을 눈여겨본 손책은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이 아닌 동생 손권을 점찍었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손권은 즉위하자마자 세 집단으로 나뉜 오나라 내부의 세력 다툼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조는 자기한테 주어진 자원과 자기한테 주어진 한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총나라는 제갈량의 삼공의 원칙이라고 하는, 즉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건에게는 뭘 추천해 볼 수 있을까요? 송건은 누구보다도 동맹을 통한 외교 문제, 이 부분에 굉장히 능숙했던 인물입니다. 즉 자기한테 주어진 한계를 주변 세력과 손을 잡는 동맹을 통해서 돌파했던 아주 독특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송건에 대해서 그다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오나라의 송건 이쪽 인물들은 위나라나 총나라, 즉 삼국지 연희가 만들어 놓은 소설 구조로 본다면 송건은 사실은 비중이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역사 연구라든지 또 오나라의 발전 문제라든지 그 이후의 역사 전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송건의 오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삼국 가운데서요. 그래서 송건의 오나라가 취한 정책 자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송건은 위나라의 조조하고 총나라의 유비 또는 제갈량과 달리 창업주가 아닙니다. 송건은 이미 아버지 송견, 그 다음에 그 형 손책이 이루어놓은, 다져놓은 기반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앞에 두 사람과의 리더십이 성격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오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역시 토호 세력입니다. 토호 세력 가운데서도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토착 세력들이 500집안 이상이 될 만큼 이 지역의 토착 세력은 송건이 다루기에는 너무 힘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 숫자가 많았습니다. 즉 개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세력들이 500집안이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송건이 동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내적으로 이런 세력과 동맹하고 타협해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외적으로도 동맹과 타협하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국가의 정책이 갈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이 집단들을 원만하게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통한 이런 혼인관계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또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분위기는 늘, 제갈량도 늘 감탄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대단히 가족적인 분위기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려면 격식을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많이 등장하냐 그러면 술자리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 토착 세력,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500집안이 넘는 토착 세력과의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했던 그런 송건 나름대로의 살아나가는 생존 방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삼국지, 정사 삼국지에서 진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굴신인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굽히고 치욕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송건은 18살 나이에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한 세력들하고 동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처세술이 몸에 뵐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굴신과 동맹은 불가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나라를 오늘날 기업에 비유하자면 모두가 다 가맹점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송건은 가맹점 가운데서도 가장 큰 가맹점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 즉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오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송건이 보여줬던 모두가 가맹점 스타일로 가는 이런 동맹의 스타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동맹 문제를 가지고 적백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송건은 주유의 무장 세력과 송건이 가지고 있는 외교 세력, 그것들을 동맹관계로 총나라와의 동맹 문제를 맺음으로써, 동맹을 맺음으로써 강력한 위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즉 삼국의 정립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팽팽하게 세력을 유지한 채 삼국 정립의 상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적백대전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송건에게 배울 수 있는 동맹술이고 또 외교 책략입니다. 연행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이 이렇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역사가 왕왕 또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한테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비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야기 주제는 시대가 주어진 또는 상황이 주어졌던 조건을 이야기로 출발했습니다. 자원, 인재,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이 자원, 인재,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가가 리더한테 주어진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조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제갈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총나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설프게 결합되어 있던 인대들 간의 결합 문제, 조합 문제를 철저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삼공의 원칙에 입각한 자기 자신의 솔선수범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오나라의 송건은 강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한 지역에 위치했던 기본적인 자기 주변의 상황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오나라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무려 500집안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토 세력들, 토착 세력들과의 동맹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항상 동맹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외교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삼국의 책략이 도출됐으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종합하고 때로는 조합하고 때로는 조정해서 경영에 도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난세 극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기업 경영에 줄 수 있는 훌륭한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